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오페라의 유령 세 번째 이야기. 오페라 극장의 비밀. 오늘도 샤디와 함께 행복하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대한 환송식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이 행사는 시쳇말로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원했던 디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의 오페라 극장 지배인직 퇴임을 기념하여 베풀어진 것이었다. 행사 참여는 물론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당시 네로라 하는 사회예술계 인사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약속대로 극장 무도회장에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소렐리 양도 한 손엔 샴페인 잔을 들고 혀끝에는 그럴듯한 사교적 인사말을 준비한 채 두 명의 퇴임 지배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 뒤로는 신참이건 고참이건 동료 무용수들이 한데 모여 있었는데 신참들은 목소리를 죽여가며 낮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여전히 숙덕대고 있었고 고참들은 남자들과 함께 제법 유식한 채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내 떠들썩하게 수다를 떨면서 블랭제 씨가 제작한 군무와 시골 무용이라는 작품 사이에 마련된 식탁 주위로 모여두고 있었다. 몇몇 무용수들은 이미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지만 대부분은 아직 얇은 망사치마를 걸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상황에 적합한 표정 관리쯤은 해야 한다고 믿는 눈치였다. 다만 아직 15살에 불과한 잔무만이 벌써 유령이라든가 조셉 비케의 죽음 따위는 깡그리 잊었다는 듯 까불어대고 조잘거리며 장난을 쳐대고 있었으므로 보다 못한 소렐리 양이 마침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가 무도회장 층계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를 틈타 따끔하게 주의를 줘야만 했다. 두 명의 퇴임 지배인들은 누가 보아도 밝고 쾌활한 표정들이었는데 그런 것이 늘 환영받는 파리가 아닌 시골에서였다면 다소 어색하게 보였을 정도였다. 아마 실제 파리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감추거나 자기만의 흥겨운 감정을 슬픔, 고뇌, 무관심 등을 가장한 가짜 얼굴로 그럴듯하게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파리지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어떤 고통에 처한 친구를 대할 때 일부러 위로를 삼가고 있으면 그 친구는 언젠가는 이미 위로가 되었노라고 말해올 것이다. 그런가 하면 친구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도 축하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라. 그 친구는 조만간 자신의 행운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당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다. 자고로 파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늘 무도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하물며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 같은 닳고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것도 대극장의 무도회장에서 드러나는 일 따위가 어찌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두 파리 신사들은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만면에 희색을 띠고 있었고 소렐리 양도 미리 준비한 환송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말썽 많은 잔무의 느닷없는 비명소리가 마침내 두 퇴임 지배인들의 웃는 표정 밑에 숨어있던 공포와 걱정의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모든 사람들 앞에 여지없이 폭로하고 만 것이다. 오페라의 유령이다. 잔무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검은 정장들 틈 바구니에서
지독히 창백하고 흉측하면서도 음산하기 이를 데 없는 어떤 해골 하나가 있었는데 퀭하니 파인 두 눈구멍이 오히려 장내 모든 이들의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오페라의 유령이에요. 오페라의 유령이라고요. 요란한 폭소를 터뜨리는 사람, 공연히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 심지어는 오페라의 유령에게 술을 한 잔 권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등등 각양각색이었다. 그러나 유령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자신 때문에 들썩거리는 군중 틈으로 유유히 미끄러지듯 사라졌는데 도무지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두 테임 지배인들은 어린 잔물을 진정시키려고 홀들갑을 떨었고 지리는 지리대로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한편 준비한 환송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소렐리 양은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였다.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는 아쉬운 대로 그녀를 포옹해주고 감사를 표하고는 유령과 마찬가지로 부랴부랴 자리를 피해버렸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를 급히 뜨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바로 위층인 성악 공연장에서도 있을 이와 똑같은 행사에 다시 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어차피 몇몇 친한 친구들은 마지막에 가서 지배인의 집무실에서 있을 진짜 파티에 초대될 예정이었다. 거기서는 새롭게 부임한 지배인인 아르망 몽샤르맹 씨와 피르맹 리샤르 씨와도 합석할 것이었다. 퇴임자들과 신임자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질세라 상대를 치켜 세우기에 바빴다. 그 결과 그날 저녁 행사가 다소 흡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손님들까지 즉시 즐거운 표정을 갖추게 되었다. 파티는 제법 흥겨웠고 그의 편승에서 건배도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런 흐름을 잘 이끄는 정부위원이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성공을 적절히 뒤섞여가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바람에 참석자들 모두는 대단한 치흥 속에 휩싸일 수 있었다. 지배인직의 인수인계는 사실 어제 최대한 간편하게 이루어졌었다.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절충되어야 할 문제들 역시 정부위원회 간명한 중재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너무나 흡족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이번 파티 중에 4명 전현직 지배인들이 한결같이 흥겨운 분위기에 녹아든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었다.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는 아르망 몽샤르맹 씨와 피르맹 리샤르 씨에게 이미 건물의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2개의 만능 열쇠를 건네준 바 있다. 한데 모든 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열쇠들을 손에서 손으로 빠르게 옮겨가며 돌아보던 차에 문득 일부 참석자들이 식탁 저 끝에 앉아있는 어떤 인물을 발견하고는 기겁을 했다. 문제의 그 인물은 벌써 한 차례 무도회장에 나타나 어린 잔무로 하여금 난데없이 오페라의 유령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게 만든 창백한 안색에 푹 꺼진 눈자위가 말할 수 없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바로 그자였다. 그는 전혀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는 것만 빼고는 보통의 다른 참석자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로 거기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농담도 하고 유쾌하게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는데 그만큼 인상이 음산하고 기괴한 느낌을 유발했다. 아무도 무도회장에서처럼 농담을 흘리지 않았고 누구도 저기 오페라의 유령이 나타났다 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미지의 그 남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언제 슬그머니 그곳에 와 앉았는지 모르는 인상이었다. 다만 모두들 설사 죽은 자가 이따금 산자의 식탁에 몰래 앉아 와 있는 일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저렇게 으스스한 얼굴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피르맹 리샤르 씨와 아르망 몽샤르맹 씨의 친구들은 이 앙상한 몰골의 참석자가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의 초대 손님일 거라 생각한 반면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는 이 시체 같은 남자가 분명 리샤르 씨와 몽샤르맹 씨의 고객쯤일 거라고 여긴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도 해명을 요구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혹은 어줍잖은 농담을 건넴으로써 저 저승에서 온 듯한 손님을 집적대지 않았다. 다만 유령에 관한 전설이라든지 무대장치 감독이 그에 대해 묘사한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내심 이 탁자 끝에 앉아있는 신사야말로 누군가의 못 말리는 미신벽에 의해 그럴듯하게 창조된 모조품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좌우간 유령에겐 코가 없다는 전설 내용과는 달리 이 인물은 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역시 나중에 몽사르맹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투명한 코였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엔 그나마 가짜 코를 붙인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몽샤르맹 씨는 약간 번득거리는 모조코의 강택을 순간적으로 투명한 코로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알다시피 오늘날의 과학은 자연적으로나 어떤 사고로 코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얼마든지 근사한 모조코를 만들어내고 있지라는가. 아무튼 문제는 그날 유령이 과연 그 어떤 초대도 받지 않고서 지배인들의 향연에 버젓이 참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아니 그때 그 신사가 정말로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유령이 그처럼 대담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걸 강변하라는 게 결코 아니라 단지 그런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걸 이 책의 독자에게 미리 납득시키기 위함이다. 어쨌든 그가 오페라의 유령이었을 거라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아르망 몽세르망 씨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날 처음 가진 만찬을 해상할 때마다 나는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가 그 낯선 유령 같은 인물에 관해 우리에게 털어놓은 비밀 이야기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럼 그날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자. 식탁의 중앙 쪽에 자리를 잡은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는 해골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신사가 이렇게 불쑥 입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꼬맹이 무용수들의 말이 옳소이다. 그 가엾은 비케의 죽음에는 그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보여요. 드비엔느와 폴리니는 펄쩍 뛰며 그제서야 이렇게 소리쳤다. 뭐라고? 비케가 죽었단 말이요? 그렇소이다. 무대 아래에서 목이 노끈에 졸린 채 발견되었지요. 두 테임 지배인들은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상대를 묘한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그런 그들의 태도에는 왠지 무대장치 감독의 죽음을 접할 때 보통 예상되는 반응 이상의 어떤 흥분감이 엿보였다. 그들은 서로를 멀뚱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안색이 식탁보보다도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 드비엔느 씨가 리샤르 씨와 몽샤르맹 씨에게 모종의 사인을 보냈고
폴리니 씨는 자중에게 몇 마디 양해를 구하더니 네 사람이 함께 옆에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이쯤에서 몽샤르맹 씨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자.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는 갈수록 평정을 잃은 듯했고 뭔가 엄청 혼란스러운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듯 보였다. 먼저 두 사람은 우리에게 탁자 끝에 앉아서 조셉 비케의 죽음을 들먹이는 그 자가 아는 사람이냐 물었고 부정적인 우리의 대답을 듣자 더더욱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서 만능 열쇠를 빼앗아 잠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우리더러 새 자물쇠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그것도 모든 건물들과 방들, 그 안에 보안을 요하는 모든 사물들을 위해 최대한 비밀리에 만들라는 것이었다. 한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그 둘의 모습이 하도 이상하기에 우리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며 혹시 극장 안에 좀도둑이라도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그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유령이 출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또 다시 폭소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야말로 이번 만찬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기발한 장난거리를 서비스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우리더러 좀 진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우린 그렇다면 어디 한번 정식으로 놀아보자는 심산으로 웃음을 그치고 정색을 했다. 그들은 사실 유령에 관해선 입도 뻥끗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바로 그 유령으로부터 정식으로 명령을 받은 이상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라며 난색을 표했다. 즉 유령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도록 우리를 설득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어둠의 그림자가 지배하는 이곳을 벗어나게 된다는 생각에 들뜬 나머지 마지막 순간까지 시침을 떼고 입을 열지 않으려 했었다고 말했다. 한데 유령은 자신의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점점 흉악하고 불길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 것이라는 점을 이번 조셉 비케의 죽음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였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내용의 비밀 얘기가 지극히 진지한 어조로 공개되는 동안 나는 이샤르를 힐끗 바라보았다. 참고로 그 친구는 학창시절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대단한 익살꾼이었으며 생 미셸가의 수희들 중에서도 그를 모르면 어리숙하다는 욕을 들었을 정도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이건 또 웬 만나는 디저트인가 하는 표정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눈치였다. 그러면서 비케의 죽음으로 양념이 좀 콕 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입도 놓치기 싫다는 듯 잔뜩 장난기 어린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가 깊어짐에 따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마치 오페라 극장 안에 유령이 산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으며 유감스러워서 견디기가 어렵다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의 그런 태도를 옆에서 어중간하게 흉내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애당초 장난기가 발동해서 꾸며대는 태도가 얼마나 갈 수 있었겠는가. 우린 그만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의 수염에 대고 푸아 하고 막혔던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은 그토록 진지하고 수심 어린 표정에서 금세 폭소로 옮겨가는 우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치 우리가 돌아버린 건 아닐까 걱정까지 하는 눈치였다. 아무튼 농담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좋은지도 싫은지도 모르게 되었다면서 리샤르는 그럼 대체 그 유령이 원하는 게 뭐란 말이오? 하고 던지듯 물어보았다. 그러자 폴리니 씨는 집무실로 건너가더니 잠시 후
어떤 계약 규정서 사본을 들고 돌아왔다. 규정서는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었다. 오페라 극장 지도부는 무대에 오르는 국립음악 아카데미의 공연물에 대해 프랑스 최고 수준의 무대에 합당한 화려한 대우를 해주어야만 한다. 그리고는 이어서 총 97개의 항목이 나열된 다음 마지막에 가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만약 다음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시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이 철회될 것이다. 1. 이 규정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기타 등등. 그 사본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대체로 똑같은 검은 잉크로 씌어 있었다. 다만 항목의 끄트머리에 별행으로 붉은 잉크의 글씨들이 씌어 있는 게 다를 뿐이었는데 그 글씨들은 마치 성냥불 밑에서 되는 대로 휘갈겨 쓴 것처럼 혹은 제대로 글자를 이어쓰지 못하는 철부지 아이가 힘겹게 쓴 것처럼 어색하고 불안스럽게 보였다. 그걸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5. 오페라의 유령에게 매달 할당된 월사금이 보름 이상 늦어졌을 경우 월사금의 액수는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매달 2만 프랑, 1년에 24만 프랑이 되도록 한다. 폴리니 씨는 특히 이 엄청난 조항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가리켰다. 한데도 내 친구 리샤르는 더없이 냉정한 태도로 이게 다인가요? 더 요구하는 건 없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폴리니 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연이어서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어내려갔다. 항목 63번. 모든 공연에 있어서 무대 우측 2층의 1번 박스석은 국가수반의 지정 좌석으로 할 것. 월요일 1층 20번 칸막이 좌석과 수요일과 금요일 2층의 30번 박스석은 장관 지정 좌석으로 할 것. 3층의 27번 박스석은 매일 파리시 경찰서장의 지정석으로 할 것. 거기까지 읽은 폴리니 씨는 그 항목 마지막에 붉은 잉크로 가필된 내용을 보여주었다. 모든 공연에 있어서 2층 5번 박스석은 오페라의 유령을 위해 반드시 비워둘 것. 그 대목에 이르자 더는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두 전임자의 손을 와락 붙들고는 왕년의 유머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이러한 장난을 꾸며낸 데에 대해 열정 어린 찬사를 퍼부어 주었다. 게다가 리샤르는 한술 더 떠서 두 분이 극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 진정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노라는 말까지 천연덕스럽게 덧붙였다. 그처럼 까다로운 유령과 어찌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면서 말이다. 더 가관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니 씨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24만 프랑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입니까? 더구나 그 유령을 위해 매 공연마다 2층 5번 박스석을 비워둔다면 얼마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약 들어오는 걸 죄다 반려해야 하는 건 둘째치고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 말이지, 우리가 뭐 유령 수발이나 들려고 이 짓을 하는 건가요? 차라리 간두는 게 낫지, 암. 맞아요. 차라리 간두는 게 나아. 간두고 말고. 드비엔느 씨도 맞장구를 쳤다. 한편 리사르는 자리를 뜨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그 유령과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온 것 같은데요. 나 같으면 벌써 그놈이 체포되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입을 모아 소리치기를. 어디서? 어떻게 말입니까? 그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수로 체포한단 말인가요? 하지만 자신의 지정석에는 나타날 것 아닙니까? 글쎄, 그 지정석에서조차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까짓것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나 받지 그러시오. 오페라 유령 자석을 다른 사람에게 내준다고요? 허참, 어디 한번 해보시오. 거기서 우리 네 명은 대화를 중단하고 방에서 나왔다. 그때처럼 리사르와 내가 배꼽이 빠져라 웃어댄 적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